매력적인 장여행, 제2의 장에 관한 놀라운 지식 프로젝트. 저자는 누구냐 하면 가울리아 앤더스, 질 앤더스 두 자매가 이렇게 책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가울리아 앤더스, 질 앤더스 자매가 그 언니와 동생의 1990년생이다. 아주 참 젊은 생동대 독일에 총망만든 신예 의학자다. 프랑크푸르트 안마이는 미생물 병원 위생연구소에서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을 수행하고 있다.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90년생이면은 2010년 그러니까 현재 30 나이가 되네요. 아주 애다운 나이에 이 두 학자의 장에 대해서 신세대의 장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촉망받는 이 두 자매의 책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났고 엄마 젖도 못 먹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21세기형 장의 완벽한 홍보 모델이 되었다. 당시 장에 관한 정보가 더 많았더라면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을 알게 될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나는 제일 먼저 유당 불내증을 알았다. 5살이 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유를 마셔도 괜찮았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뚱뚱해졌고 그 다음에는 빼빼 말랐다. 그 후로 한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상처가 났다. 17살 때에 오른쪽 다리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한들이 넘도록 아물지 않아서 결국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무슨 병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그냥 연고만 주었다라는 거네요. 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이 발견이 있으면 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의 일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한다. 어디에서 배운 지식과 미생물학 연구소에서 쓴 박사 논문이 이 책에 필요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분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도 지식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동생 나를 빤히 보면서 쉬고 웃으면서 했다. 다시 써. 자, 매력 돋는 장. 매력이 돋는 장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면 어떨까? 훨씬 재미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나무는 더 이상 숟가락 모양이 아니다. 긴 막대 위에 둥근 원이 꽂힌 숟가락 모양은 눈에 보이는 나무의 모습을 단순화한 형태다. 눈은 나무를 숟가락 모양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공중에 뻗은 가지만큼이나 많은 뿌리까지 감안한다면 나무는 엽기처럼 생겼다. 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옆방 친구가 부엌에 와서 물었다. 네가 어디 생기니까 물어보는데 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똥이 여기라는 것이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내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방바닥에 앉아서 두꺼운 의학 서적을 3권이나 뒤졌다. 답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난 깜짝 놀랐다. 아주 일상적인 화장실 비즈니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발하고 영리했다. 배변을 위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데 음식 찌꺼기를 가능한 한 깔끔하게 분리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두 신경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인간만큼 모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 일을 해내는 동물은 없다. 배변을 위해서 우리 몸은 각종 규칙과 요령을 개발했다. 자, 왜 가려거는 의식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문을 꼭 닫아준다. 내 가려거는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자율신경계통을 위해서 일한다. 내 가려거는 왜 베르타 아줌마가 방귀를 뀌고 싶은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다. 관심을 두는 것은 오로지 단 하나, 속이 편한가이다. 길을 참으면 어떻게 될까? 내 가려건 온갖 두 가려건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음식 찌꺼기가 도착하면 내 가려건 자동받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모든 찌꺼기를 한꺼번에 내외에 이렇게 해서 똥이 마렵다, 방귀가 나오게 한다 등등.
참 젊은 신세대로서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것을 발견하면서 재미있게 엮어나는 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 일부러 참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아기를 낳을 때 더 관력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미세한 신경 조직이 손상.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은 매우 나쁩니다.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경 조직은 다시 살아난다. 분만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든 이런 손상은 이른바 바이오피드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불통관계에 있던 두 권력간이 다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운다. 이 치료는 엄선된 소화기 병학과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특수기기로 외 권력간과 내 권력간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협력하는지 측정한다. 잘 협력하고 있으면 딩동 소리가 또 녹색불로 축하 이렇게. 병기비의 바른 자세는 때때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 있다. 매일 벌써 정상으로 가는 길이 정말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일까? 탈모가 막바지 이런 정서리를 옆으로 덮는 것이 과연 적절한 선택이 유행도 말까? 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배변 자세는 옳은 것일까? 모든 물음에 항상 명확한 답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시험해보다 보면 낡은 습관이 신선한 버릇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배변에 대해서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책을 참고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변, 개실염 같은 대장질환이나 치질 혹은 변비도 거의 자변기 사용이 하는 나라에서만 온다. 그래서 자변기 사용하는 나라에서 개실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견되는 여기서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소화관 있고 그동안 소화관의 뒷부분에 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까닭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금세 장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양치질할 때마다 자주 보게 되는 소화관 있고 입안에도 우리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의 비밀 장소가 있다. 이렇게 침이 계속 나오는 설소대의 두 구멍이 송곳 아래에 바로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곳에 치석이 빨리 끼인다. 침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이 인물은 치아를 든든하게 만들. 그런데 이게 물대포를 맞이하는 치아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해가 되는 법이다. 그래서 작은 칼슘 분자들이 덩달아 굳어서 치석이 될 수가 있다. 건데요. 침샘에서 침에는 모르핀보다도 훨씬 강한 진통제도 있다. 여기는 이 전중면에 처음 발견된 성분으로 오피오르핀이라고 부른다. 물론 극히 소량만 만들어진다. 침에 취해서는 안 되니까. 극히 소량일지라도 입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진통 효과는 충분하다. 입안에는 우리 몸의 어느 부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말초 신경이 있다. 그래서 작은 딸기씨 하나에도 불같이 화를 낼 수 있고 샐러드에 섞인 머리알갱이라도 이렇게 상처에 치밀하게 생각한다, 느낀다. 그 말이죠. 잠을 동안에는 침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침을 흘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낮에는 또까지 0.7에서 1 이렇게 밤에 또 만들어낸다면 배기가 어떻게 되는가? 침이 만들어도 상상만 해도 찌푸러진다. 밤에는 침이 우리가 생기는 게 참 좋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밤에 침이 적게 생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냄새가 나고 목이 아프다. 약 8시간의 극단적인 침 생산. 그래서 입안의 미생물에게는 폭풍이 잠들었다는 공포와 같다. 폭풍이 잠들었다. 침 생산 안 되는 것은 말센제 박테리아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입안의 점막을 침 스프링클러가 간절해지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리 늦어도 아침 식사나 양치질을 할 때면 침샘이 깨어나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위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위산이 나머지 처리한다. 낮에도 입 냄새가 나는 사람은 기이한 박테리아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개발한 녀석들은 종종 안티박테리아 성분이
잘 닿지 않는 묘신 그물 밑에 숨는다. 그런 경우에 혓바닥을 문질러서 닦거나 그물 오래 씹으면 도움이 된다. 그물 씹으면 침이 골고루 잘 퍼져서 묘신 그물 밑에 숨어있는 박테리아들까지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혓바닥을 닦고 껌도 씹어주면 입냄새가 유전하다면 다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비밀 장소는 충격을 주는 전형적인 사회에 속한다. 누군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괴상한 위험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 보람부터 금융거에 이르는 세련된 예비사가 놀랍게도 온라인에서 족제비 농장 주인이다. 헤비메탈 밴드의 기타리스트 털실 가게에도 만난다. 털시 뜨개실이 긴장을 풀어주고 손가락 운동에도 좋기 때문에 뜨개실을 즐겨 한단다. 첫인상과 사뭇 다른 반전의 충격이다. 혀에서도 마찬가지. 혀를 내밀고 거울을 보면 혀의 안쪽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생기냐고 보고 싶어도 혀뿌리 부분에서 선홍색 돌기들로 가득한 잔내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고육질 반응이 무딘 사람이라면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혓바닥 안쪽을 만져보라. 놀토들어는 감촉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모여있는 작은 돌기들은 우리가 삼키는 모든 것을 점검한다. 맡은 음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기들은 음식, 음료 혹은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들을 붙잡아서 돌기 안으로 끌어들인다. 돌기 안에는 면역세포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바깥 세계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들을 가지고 훈련한다. 사과 입자는 그냥 통과시킨다. 면역 조직에 호기심이 많은 핫스팟들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면역 조직이 인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 영역을 발테이어 편도골이라고 하는데 혀뿌리의 돌기 목구멍 좌우 편도선 그리고 연구개와 귀와 코로 연결되는 부위인 인도 천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자주 부르고 제거 수술을 받아야 편도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알데이어 편도골이 전체가 편도이기 때문이다. 혀뿌리의 돌기 또 인도 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편도선이 모두 같은 국의 편도가 다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편도선을 떼낸다고 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끔찍한 냄새가 나는 작은 알갱이 편도에 숨어 있어서 이렇게 이것을 모른 채 몇 주씩 그때의 입냄새나 이상한 입맛과 싸우는 것이 있다. 가글하고 양치할 때 혓바닥에서 열심히 닦지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알갱이가 저절로 빠져나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저절로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하면 된다. 약간만 연습하면 이 알갱이를 편도에서 밀어내서 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불쾌한 냄새가 정말 편도에 낀 알갱이 때문인지는 확인하는 게 제일 그렇군요. 편도에 낀 알갱이를 제거하는 민간요법들도 많다. 어떤 사람은 매일 소금으로 가글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농 사우 클라우드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마르시겐 독일식 견추로 신맛이 나는 양배추 이것을 열심히 먹는다. 어떤 사람은 유제품을 먹지 않으면 악취나는 알갱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러나 이런 민간요법들 중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다. 편도 절제 수술을 해도 되는 나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되었다. 몇 살부터 괜찮을까? 적어도 편도 수술 우리는 만 7살 무렵부터 모든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의 면역세포는 만 7살까지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본다. 엄마가 우리에게 입을 맞출 때 정원이나 숲에서 동물을 만질 때 연달아 감기를 앓을 때 학교에서 수많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면역세포는 완전히 낯선 세계를 경험한다. 만 7살이 되면 이런 낯선 경험은 끝난다. 이때부터 우리의 면역세포는 이른바 공부를 마치고 우리 남은 여생을 위해서 정성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만 7살 전까지 편도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편도가 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7살까지군요. 사관의 구성은 속속들이 알고 나면 실망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광고에 나오는 그래서 농부의 착한 아내가 사랑으로 구운 게 그래서 학교는 재밌다. 사관의 구성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식도를 볼 때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식도가 체해든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도는 가장 짧은 길을 택해서 곧장 위 한가운데로 가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서 위의 오른쪽 꼭지와 연결이 된다. 이것은 기막힌 묘수다. 외과의 사람은 이런 연결을 단측 문합술이라고 부를 것이다. 약간 우회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럴 때만 하더라도 발을 뗄 때마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에 가해지는 압력이 두 배로 커진다. 웃거나 기침할 때는 심지어 그러므로 트림을 하려면 마중물을 넣듯이 먼저 약간의 공기를 삼켜야 한다. 공기를 삼키면 식도 구멍이 가스 근처로 살짝 밀리며 끄 소리와 함께 가스가 밖으로 올라온다. 누워서 트림을 할 때는 위쪽으로 누우면 더 수월하다. 배를 깔고 자거나 계속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가? 그렇다면 한 번만 돌아 누워보자. 식도에 꿈틀거리는 외양은 자세히 보면 예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식도 주위에는 스프링 모양으로 힘줄이 퍼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식도는 브레이크 댄스를 치듯이 꿈틀거린다. 식도를 세로로 길게 당기면 스프링 모양의 힘줄이 전화선처럼 늘어나면서 길어진다. 식도의 힘줄을 통해서 척추와 연결되어 있다. 꼿꼿하게 앉아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식도가 세로로 늘어난다. 그러면 식도가 좁아서 더 위아래 구멍을 쉽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과식을 한 후에 신물이 올라오면 구부정하게 의사들이 종종 못 보고 지나치는 증상 중에 하나로 로엠헬드 증후군이 있다. 위에 가스가 차면 심장과 장신경에 압박이 가해진다. 이때 환자들이 반응은 다양하다. 현기증나는 사람도 있고 속이 메스꺼운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불안장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때처럼 가슴 부위에 강한 통증을 느낀다. 의사들이 로엠헬드 증후군을 상상통증이나 건강근심병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 물은 식도를 타고 이렇게 오른쪽 또 소장으로 통한 문에 토달한다. 밤에는 음식물은 위와 왼쪽 넓은 면으로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위는 잘게 쪼개야 하는 것과 빨리 내보여야 하는 되는 것을 아주 노련하게 분리한다. 위는 그냥 삐딱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전문 분야 두 곳으로 갖춘 것이다. 하나는 액체 전문, 다른 하나는 고체 전문. 말하자면 두 개의 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꾸불꾸불한 소장은 뱃속에서 3에서 6m가량의 소장이 아주 느슨하게 꾸불꾸불 말려 있다. 우리는 트램펄린에서 뛰면 소장도 같이 들썩거린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장도 우리와 같이 등받이 쪽으로 쏠린다. 춤을 추면 소장도 신나서 이리저리 비비고 배가 아파 얼굴을 찡그리면 소장도 아주 비슷한 형태로 근육에 힘을 준다. 자신의 소장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장내시경을 하더라도 의사는 주로 대장만 살핀다. 목으로 삼키는 내시경 카메라에 이것도 소장은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주름을 만든다. 먼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름이 있다. 이는 주름 없이 충분한 소화 면적을 확보하려면 소장의 길이가 18m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존경심을 담아 주름을 향해서 경례. 그러나 소장 같은 완벽주의자가 여기서 끝낼 리 없다. 소장 점막의 가로 세로 1mm 안에는 약 30개나 되는 작은 육모들이 걸쭉해진 음식물을 향해 뻗어 있다. 이 육모들은 너무 작아서 겨우 볼 수 있다. 정말이지 아주 겨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에서 우리는 융단 같은 구조를 겨우 알아볼 수 있다. 혐의의 형으로 보이는 육모는 세포로 구성된 큰 파도처럼 보인다. 이렇게 소장을 왜 그렇게 또 거대해야 할까? 7km 펼치면은 7km. 우리는 피부보다도 수백 배 넓은 장소에서 소화를 한다. 감자튀김 조금과 또 사과 하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니 비율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뱃속이 바로 그렇다. 내 것은 확대하고 남의 것은 축소한다.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있을 만큼 남의 것을 모두 아주 작게 쪼갠다. 우리는 이 일을 입에서부터 시작한다. 사과를 씹을 때 수백만에 달하는 사과 세포를 풍선 터뜨리듯이 치어로 터뜨리기 때문에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 신선한 사과일수록 살아있는 세포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해서 아삭아삭 거리는 신선한 음식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잘 익은 음식도 우리는 사랑한다. 스테이크, 스크램블드 에그 혹은 두부 구이 이렇게 날계란 혹은 생두부보다 더 맛있다.
어쩌면 본능적으로 이런 것이 소화에 좋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가령 날개를 먹으면 위가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 구실을 한다. 투명한 흰자위가 하얗게 변하고 노른자 위가 연노랑으로 바뀌면서 응고된다. 날개를 먹은 뒤에 얼마 후에 토하면 시각적으로 완벽한 스크램블드 에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섭취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잘게 쪼개는 일은 소장이 맡는다. 소장의 부분의 내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샘이다. 입에 있는 침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크다. 소화샘이 걸쭉한 음식물에 소화액을 뿌린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간과 췌장이 소화액을 생산하여 소화샘으로 보낸다. 소화액에는 마트에서 파는 세탁세제와 주방세제에 들어있는 것 같은 성분들이 있다. 소화효소와 지방 용해제, 빨래가 물에 젖혀 얽히고 설키는 동안에 세탁세제가 옷에 묻은 기름, 단백 이렇게 섭취한 음식물을 최종적으로 잘게 쪼개는 일은 소장이 맡는다. 소장 앞부분의 내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소화샘이다. 입에 있는 침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크다. 소화샘이 걸쭉한 음식물에 소화액을 뿌린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면 간과 췌장이 소화액을 생산하여서 소화샘으로 보낸다. 소화액에는 마트에서 파는 세탁세제와 주방세제에 들어있는 것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 소화효소와 지방용해제, 빨래가 물에 젖어서 얽히고 섞이는 동안에 세탁세제가 옷에 묻은 기름, 단백질, 당류를 소화시켜서 하수에 섞어서 운송하기 때문에 때가 빠진다. 소장에도 이와 흡수한 과정이 진행된다. 소장에는 단백질, 지방, 탄, 소장이 하는 역할. 그에 대해서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물에 있는 피가 모두 배로 간다면 우리는 죽거나 기절할 것이다. 사실 식곤증의 원인은 따로 있다. 피가 뭐 장으로 가버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반박한다는 거죠. 사실 식곤증의 원인은 포만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피로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자극한다. 피로감이 뇌의 작업에 방해하겠지만은 소장에 입수하는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우리가 느긋하게 쉴 때 소장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가 있다. 편하게 쉬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장에 투입이 되고 혈액의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일하는 최고 경영자보다 느긋하게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도 소화 비즈니스에서는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오늘날 의사들은 체온계를 들지 않는다. 배꼽 아래쪽에서 맹장이 있고 통증과 열이 있으면 맹장염을 의심한다. 맹장이 있는 배꼽 오른쪽 아래가 아플 때 배꼽 왼쪽을 누르고 있으면 이상하게 통증이 가라앉는다. 누르고 있던 손을 치우면 다시 아이고 배야 한다. 또 장이 보호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왼쪽을 누르면 보호액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염증이 난 맹장이 그 속에 잠긴다. 맹장이 보호액에 잠기는 동안에는 통증이 덜하다. 오른쪽 다리를 힘주어서 들어 올릴 때 눈과 다리를 눌러줘야 한다. 통증이 있으면 이것도 맹장염 증상일 수 있다. 이럴 때는 밥맛이 없거나 구역질, 맹장은 종종 쓸모없는 장기로 대접받는다. 하지만 전 세계 어떤 의사도 끔찍한 복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환자의 맹장을 떼어내진 않는다. 맹장은 누가 뭐래도 대장의 중요한 일부분, 맹장은 대장의 첫 부분으로 소장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맹장 수술에서 의사들이 실제로 떼어내는 것은 맹장이 아니라 그 밑에 달린 충수다. 이것은 장의 일부라기보다는 어릿광대가 이렇게 저렇게 구부려져서 동물 모양을 만들어내는 가느다란 풍선처럼 생겼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며 그냥 맹장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해서 보일 만큼 보잘것이 없다. 프랑크푸르트에 누가 사느냐고 그래서 맹장이 아니라 충수라고. 그래서 충수는 너무 작아서 걸쭉해진 음식을 처리할 수 없을 뿐더러 음식이 거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달려있기도 하다. 소장은 충수를 그냥 지나쳐서 대장과 연결이 된다. 충수는 그 밑에 숨어서 자기 위로 무엇이 지나가는지 살핀다. 입안의 선홍색 돌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독특한 관찰자에게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비록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충수는 엄연히 편도의 면적 조직 소속이다.
그래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할 것이 없는 것들을 처리한다. 대장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비타민 K, B12, 또 B1,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한다. 대장에서 이렇게 물을 또 1리터 정도로 마셔야만 또 흡수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음식물의 실체는 자 넘어가서 음식물의 실체는